남편이 죽은 후 나는 낡고 허물어져가는 정비소 하나를 물려받았고 아들은 서울 중심가의 2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어머니는 쓸모없는 늙은이에 불과해요라는 말과 함께 나를 집에서 내쫓았다. 갈 곳이 없어진 나는 그 정비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정비소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68번째 생일을 지난 세기에 먼지와 폐유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컴컴한 정비소에서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나는 녹슨 자물쇠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열쇠 구멍을 더듬고 있다. 귓가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윙윙거렸다. 어머니는 그냥 쓸모없는 늙은이일 뿐이야. 엄마, 진짜 유산이 있으면 뭘 하시겠어요? 아버지는 그걸 아셨던 거죠. 아들의 목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듯했고 그 웅웅거리는 메아리에 나는 몸을 움츠리며 사라지고 싶었다. 마침내 열쇠가 구멍에 들어가고 쇠가 삐걱거렸다. 문은 마치 자신도 고통스러운 듯 긴 신음과 함께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나는 문턱에 얼어붙은 채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럴 리가 없어. 남편 정훈 씨가 나에게 이 정비소를 남겼을 때 이런 걸 의도했던 걸까? 유언장에 적힌 단 하나의 정비소. 잠시 과거로 돌아가 내가 어떻게 여행 가방 하나와 낡은 선반과 거미줄만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정비소 열쇠 하나만 들고 공단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는지 설명하겠다. 그날은 우리 가족의 오랜 변호사인 최영철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3주 전 남편의 관 옆에 섰을 때 입었던 바로 그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옆에는 흠잡을 데 없는 양복을 차려입고 마치 자신도 힘든 것처럼 바닥을 응시하는 아들 진우가 있었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코끝으로 밀어 올리고 서류를 들여다보며 이상하게 헛기침을 했다. 시작하기에 앞서 그가 말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하며 고 김정은 회장님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와서 그 말을 떠올려 보니 그것은 경고의 종소리였다. 그 후 모든 것이 안개 속 같았다. 나는 미끄러운 벽에 돌출부를 붙잡듯 단편적인 문구들을 간신히 알아들었다. 아들 김진우에게는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와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김지연에게는 인천 공단로 14, 20번지 소재 부동산, 내용물을 포함한 정비소. 42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남겨진 것이 고작 정비소라니. 방금 전까지 슬픔에 잠겨있던 진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승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입가에 옅은 주름이 잡히고 내 어깨를 잡은 그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걱정 마세요, 엄마. 그가 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가 잘 모실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솔직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이해하지도 못했다. 왜 정훈 씨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지? 뭘 해야 할까? 해답은 그날 저녁, 진우가 나를 지난 15년간 우리 집이라 불렀던 아파트로 데려왔을 때 찾아왔다. 우리가 문턱을 넘자마자 그는 내 여행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말했다. 정확하고 사무적으로, 마치 회사에서처럼. 아무래도 머무실 곳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무슨 소리니?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여긴 내 집이야. 내 아버지와 나의. 더 이상은 아니죠. 그가 말을 끊었다. 이제 제 집이에요. 그는 유언장에 적혀 있었다며 거래를 성사시킬 때와 같은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했다. 내일 동료들이 와서 아버지의 서재를 자신의 홈오피스로 바꾸는 논의를 할 것이고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 난 어디에 있으란 말이니?
나는 화가 나기보다 당황해서 물었다. 그는 결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혜정 이모 댁에 잠시 계시든가요? 아니면 어머니께 남겨진 그 정비소도 항상 있잖아요. 그는 낯설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한테 뭐 대단한 게 필요하겠어요? 진짜 유산이 있으면 뭘 하시겠냐고요? 정비소 정도면 딱이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발밑에 널빤지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습관적으로 서 있기는 하지만 이미 허공 위에 떠 있는 것이다. 진우야,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이 아니라. 아버지가 분명히 다 써두셨어요. 그가 잘라 말했다. 나는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다. 자세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기댈 곳이 필요했다. 시간이 좀 필요해. 내가 말했다. 설마 오늘 당장 나가라는 건 아니겠지. 그러자 그는 오랫동안 내 관자놀이를 기차바퀴 소리처럼 울리게 할 그 말을 내뱉었다. 어머니는 그냥 쓸모없는 늙은이일 뿐이에요. 진짜 유산이 있으면 뭘 하시겠어요? 아버지는 그걸 아셨던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행 가방과 핸드백, 그리고 최 변호사가 유언장 낭독 후에 건네준 열쇠가 든 봉투를 들고 나왔다. 차를 몰고 목적 없이 달리다가 내비게이션에 공단로가 나타났다. 공업지대, 낯선 불빛들, 회색 건물들, 자물쇠가 걸린 정비소.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에 있다. 열린 문, 손에서 떨리는 손전등. 안에는 내가 예상했던 잡동산이나 부서진 작업대가 없었다. 평평한 바닥, 서늘한 공기. 천장 아래에서 조용히 웅웅거리는 어떤 시스템 소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똑같은 덮개로 덮인 채 잠자는 짐승처럼 보이는 세 대의 차체가 있었다. 덮개는 주름 하나 없이 형태에 맞춰 재단되었고 그 실루엣들은 마치 누군가 방금 1cm 단위로 위치를 조정한 것처럼 정교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내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다. 가장 앞쪽 내 불빛이 처음 닿은 곳에서 금속이 빛났다. 단순한 반짝임이 아니라 알아볼 수 있는 라인이었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은색, 라디에이터, 그릴은 반쯤 어두운 곳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올드스쿨의 고상한 평온함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얼어붙었다. 이럴 리가. 세상에, 나는 숨을 내쉬었다. 정훈 씨,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는 살면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차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시동이 잘 걸리고 안전하고 헛돈 쓰지 않는 차면 족하다고 했다.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나는 그에게서 엔진이나 차체에 대한 열광적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 모든 일이 마치 얼음 밑에 어두운 강물처럼 내게서 스쳐 지나갔을까. 나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잠든 병원 침대로 다가가듯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손가락으로 덮개 끝을 찾았다. 천은 부드럽고 촘촘했으며 만져보니 비싼 재질이었다. 내 쪽으로 당기자 덮개는 좋은 코트가 어깨에서 미끄러지듯 소리를 내며 벗겨졌다. 내 앞에는 마치 방금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 살아있는 차가 서 있었다. 에스턴 마틴 DBO, 봄날의 자작나무처럼 은색이었다. 쇼 코너리가 나온 본드 영화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그 실루엣. 크롬이 불빛에 반짝였다. 헤드라이트는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완벽하게 광택이 난 표면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낯선 공업지대에서 손전등을 든 작고 지친 여자. 입가에는 새롭고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마도 그것이 결단이었을 것이다. 정훈 씨, 나는 정적 속에서 말했고 내 목소리는 흔들렸다. 당신, 그동안 뭘 하고 지낸 거예요? 나는 날개를 손바닥으로 쓸어보았다. 만지면 이 기적이 새벽의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금속은 실내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처럼 따뜻했다. 그렇다면 여긴 단순한 창고가 아니다. 누군가 관리하고 시동을 걸고 점검하고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정훈 씨도 알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양옆으로 덮개 아래에 두 개의 실루엣이 더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비상하는 갈매기처럼 부드러운 날개 라인을 가졌고, 세 번째는 마치 출발선에 선 짐승처럼 낮고 완고하게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무언가 맞춰지는 듯 하면서도 맞춰지지 않았고, 나는 갑자기 앉아서 숨을 고르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훑다가 스위치 옆에 붙어 있는 하얀 직사각형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내 이름과 그의 필체가 적혀 있었다. 수천 개 중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필체. 나는 은색 에스턴 마틴과 이 봉투 사이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갈림길 앞에 선 것처럼 비스듬히 서 있었다. 하지만 읽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직은 야간 안개 속 탐조등처럼 내 삶에 뛰어든 이 차를 잠시 더 바라보며 단 한 가지만 생각했다. 정훈 씨, 당신의 이 비밀스러운 길은 어디로 이끌었나요? 그리고 이제 나를 어디로 이끌 건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다. 대화, 서류, 친아들과의 다툼. 지금 나, 김지연은 공단로의 한 정비소에 서서 나의 새롭고 예상치 못한 현실의 덮개 한쪽 끝을 손에 쥐고 있다. 나는 스위치에 손을 뻗었다. 딸깍 축축한 어둠 대신 균일한 하얀 빛이 나를 감쌌다. 천장에는 스팟 조명이 밝혀 있고 벽을 따라 닫힌 선반, 깔끔한 공구함, 소화기가 놓여 있었다. 계기판에는 보안 시스템을 나타내는 녹색 표시등이 깜박이고 있었다. 환기구에서는 약간의 시원한 바람이 나왔다.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버려진 정비소가 아니라 잘 설계된 은신처였다. 정은 씨는 단순히 주소만 남긴 게 아니었다. 피난처를 지어준 것이다. 스위치 옆벽에는 봉투가 걸려 있었다. 내 이름이 적힌 두껍고 크림색의 봉투. 자신감 있고 약간 기울어진 그의 필체였다. 나는 벽에 있는 가죽 벤치에 앉았다. 그때서야 그것이 아무렇게나 놓인 의자가 아니라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편안한 가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다. 봉투 끝을 찢었다. 사랑하는 지연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고 당신은 내가 마지막 선물이라고 부르던 것을 찾았겠지. 충격과 비밀에 대해 미안해. 당신을 상처 주려던 게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위해 내가 쌓아 올린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어. 6년 전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들은 기껏해야 5년이라고 했지? 1년 더 살았지만 우리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았고 내가 떠난 후 당신이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만 했어. 아마 당신은 이미 유언장에 대해 왜 펜트하우스는 진우에게 가고 당신에게는 정비소가 갔는지 묻고 있겠지. 믿어줘. 이 결정은 내 심장보다 더 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대가로 치렀어. 최근 몇 년간 우리 아들이 변하는 걸 봤어. 우리가 키웠던 그 야심찬 아이는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더 냉혹해졌고 어머니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 쉽게 하더군. 만약 우리가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면 그 애가 당신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당신 몫까지 통제할까봐 두려웠어. 내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애가 당신의 말을 어떻게 깎아내리는지 들었어. 그래서 일부러 그림을 두 조각으로 찢어놓은 거야. 진우는 명망 있어 보이는 것, 즉 주소, 외관, 지위를 얻었지. 그리고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치야. 이 세대의 차만 해도 대략 20억 원에 달해. 각 차의 출처와 상태에 대한 서류는 차옆 서류 가방에 있어. 거기서 레트로 자동차 컨설턴트인 이강혁 씨의 연락처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가 일부를 팔거나 컬렉션 전체를 팔거나 보관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도와줄 거야. 하지만 차는 시작에 불과해. 부산 광안대교에서 찍은 우리 사진 뒤
금고 안에. 고양이와 우리 결혼기념일 날짜를 암호로 하면 열리는데 내가 6년 동안 사들여 신탁관리를 통해 내 사망 시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당신 이름으로 이전되도록 설정해둔 여러 부동산 서류가 들어있어. 거기엔 은행 계좌 정보와 평생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줄 금융 상품들도 있지. 아마 당신은 왜 내가 평범한 길을 가지 않았는지 물을 거야. 나는 진우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기회를 주고 싶었어. 어쩌면 자신의 것을 받고 당신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우리가 보고 싶었던 그런 남자로 성장할 수도 있겠지. 만약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을 돌본다면 당신은 언제든 그와 일부를 나눌 수 있어. 하지만 다른 면이 드러난다면 이 유산이 다른 사람의 결정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라. 이것은 당신의 자립이고 당신의 자유야. 언제나 사랑해. 정훈. 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떨리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눌렀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그가 항상 나보다 한 걸음 더 멀리 내다보며 내가 애써 외면하던 것들까지 고려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는 아들이 내게 어떻게 말하는지 들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사진으로 다가갔다. 다리 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우리 둘. 부산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그는 웃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다. 액자는 무거운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 뒤에는 깔끔한 금고문이 있었다. 나는 익숙한 네 자리 숫자를 눌렀다. 누군가 내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부드럽게 딸깍 소리가 났다. 안에는 두툼한 검은색 서류철과 깔끔한 인쇄체로 라벨이 붙은 몇 개의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서류철 등에는 김정훈 상속재산 목록, 김지현 전용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벤치로 돌아와 서류철을 펼쳤다. 페이지는 마른 풀처럼 바삭거렸다. 숫자들, 주소들, 집원들, 부산의 수익형 부동산들, 대구의 상업공간들, 영동의 작은 와이너리,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 비공개 펀드 지분들. 각 표 아래에는 내 귀를 멍하게 만드는 합계가 적혀 있었다. 숫자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액수로 쌓여갔다. 정훈 씨가 조용히 쌓아 올린 세상. 내가 국을 끓이고 창가에 꽃에 물을 주며 그저 그의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나는 관련 연락처 목록이 있는 페이지에서 멈췄다. 변호사들, 회계사, 신탁관리인, 그리고 그 아래 손으로 쓴 짧은 한 줄. 이강혁, 보관, 평가, 판매, 신뢰할 수 있음. 옆에는 전화번호가 있었다. 나는 그 숫자들이 진짜인지 확인하듯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나는 덮개 아래의 실루엣들, 에스턴 마틴의 은색 자작나무, 깨끗한 바닥, 하얀 벽을 둘러보았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지 않고 내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반평생을 산 집에 갑자기 새로운 층이 열린 것처럼. 나는 서류철을 닫고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은 뒤 금고를 잠그고 그 위에 사진을 다시 걸었다. 정훈 씨와 나는 다시 제자리에 있었다. 마치 그가 다시 내 등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천장 조명이 비쳤고 귓가에는 아직도 이것은 당신의 자유야라는 말이 맴돌았다. 나는 이강혁 씨의 전화번호 첫 자리를 누르고는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취소하고 다시 번호를 눌렀다. 이강혁 씨의 목소리는 두 번째 신호음에서 들려왔다. 차분하고 사무적이며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였다. 김지연 여사님,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혁 씨, 정비소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도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2시간 후에 들러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밤에 스쳐 지나갔던 것을 발견했다. 벽을 따라 작은 문이 있었고 그 뒤에는 작은 방, 샤워실, 세면대, 금이 가지 않은 거울이 있었다. 옆에는 작은 캐비닛이 있었다.
안에는 새 목욕 가운, 수건, 위생용품 세트가 모두 포장된 채로 들어있었다. 작은 사무 공간 입구에는 물과 에너지바가 든 미니 냉장고, 전기 주전자, 일회용 컵이 든 상자, 그리고 내 사이즈에 맞는 바지, 블라우스, 따뜻한 카디건이 태그가 붙은 채로 걸려있는 작은 옷장이 있었다. 당신 참 세심했군요, 정훈 씨. 나는 나지막이 말했고, 이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밖에서 보면 이 정비소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은 깨끗하고 밝고 온도 조절, 보안 시스템까지 갖춘 위장 공간이었다. 쓸데없는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서 나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고 차를 끓이고 에너지바를 먹었다. 그러자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벽시계가 1시간 반을 가리켰을 때 회색 세단 한 대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이강혁 씨는 서두르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깔끔한 정장의 팔꿈치에 가죽 덧댐이 있는 트위드 재킷을 입고 겨드랑이에는 얇은 서류철을 끼고 있었다. 그는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듯 내게 악수를 청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가 물었고 안으로 들어와 전문적인 시선으로 공간을 둘러보았다. 정훈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해두셨군요. 우리는 사무 공간에 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았고 나는 보온병에 담아온 커피를 따라주었다. 커피도 준비되어 있었다. 이강혁 씨는 내가 어떻게 문을 열었고 무엇을 보았으며 편지와 금고를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 끼어들지 않고 주의 깊게 들었다. 회장님께서는 약 6년 전부터 컬렉션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매우 체계적으로요. 모든 차의 출처, 상태, 정비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불투명한 경매 없이 깨끗한 매물만 구입하셨죠. 그는 이 모델들을 앵커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시장을 지탱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왜 자동차였을까요? 그는 전혀. 나는 손을 저었다. 우리는 평생 이동수단으로만 차를 탔어요. 그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강혁 씨가 미소 지었다. 차는 살아있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라고요. 공학이자 예술이며 역사이면서 동시에 앱 속의 그림이 아닌 자산이라고 하셨죠. 그는 당신에게 숫자뿐만 아니라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정훈 씨다운 생각이었다. 따뜻한 안감을 댄 실용주의. 가치는 편지에 명시된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강혁 씨가 말을 이었다. 세대에 약 20억 원 정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시장이 성장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보관 및 유지비는 5년치가 선납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거나 개별적으로 또는 패키지로 팔거나 박물관에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는 많습니다. 만약 운전하신다면 주행거리가 유동성을 낮출 수 있지만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아직 결정할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루아침에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뒤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는 부드럽고 인간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시면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우리는 차들을 따라 걸었. 그는 덮개를 몇 센티미터 들어 올려 세부사항, 문틈, 용접 부위, 원래의 마킹을 보여주었다. 각 차 옆에는 가죽 서류 가방, 서류, 감정평가서, 보험 증서가 있었다. 모든 것이 진열장처럼 놓여 있었다. 컬렉션이 아니라 사설 박물관이었다. 정훈 회장님은 사소한 것까지 정확하셨습니다. 이강혁 씨가 말했다. 정비소의 외부 위장까지도요. 밖에서는 낡은 문인데 안은 멸균실 같죠. 그리고 그는 천장을 가리켰다. 자체 발전기와 예비 센서도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가 서류를 정리했을 때 우리는 다시 앉았다. 제 명함과 간단한 절차 목록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참고용으로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시고
편안히 하룻밤 주무세요. 원하시면 다시 와서 보험을 처리하고 최신 사진을 찍고 조용히 평가액을 갱신한 다음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지 직접 결정하세요. 아무에게도요.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당분간은 아무에게도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변호사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실력 있는 분들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작별 인사를 했다. 이강혁 씨 뒤로 문이 닫히자 정비소 안은 매우 조용해졌다. 나는 환기 시스템의 균일한 웅웅거림과 함께 홀로 남았다. 어젯밤 나는 나 자신을 거의 노숙자라고 생각했다. 오늘 나는 가능성을 가진 여자가 되었다. 두렵고도 자유로웠다. 나는 금고로 돌아가 서류철에 몰두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것 같았다. 깔끔한 줄로 정리된 삶. 부산의 임대 수익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대구의 상업 공간은 장기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펀드 지분은 보수적인 전략을 따랐다. 도박이 아니라 조용함과 이자율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다 숨이 멎을 듯한 페이지를 발견했다. 주거용 주택, 강원도, 강릉시, 토지, 바다에서 멀지 않은 작은 돌집, 4년 전 매입, 가구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열쇠는 서류철에 끼워진 봉투 안에 나는 봉투를 더듬었. 금속과 열쇠고리가 짤랑거렸다. 나에게 집이 있어. 나는 소리내어 말했다. 정비소도 아니고 혜정 이모 댁에 잠시 머물러라도 아닌 정훈 씨가 알고 있던 집, 거기라면 평온할 거야. 그리고 다시 그는 두 걸음 앞서 생각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진우였다. 나는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디세요? 인사 대신 짜증 섞인 목소리.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면 항상 그랬다. 혜정 이모 댁에 안 주무셨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머물 곳을 찾았어.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난 괜찮아. 잘 됐네요. 그럼 이렇게 하죠. 와서 나머지 짐 챙겨가세요. 디자이너들이 내일 9시 30분에 와요. 당신 물건들 다 치워야 해요. 사과는 없었다. 어제 나를 쫓아낸 것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회색 덮개 아래 이상적인 날개 라인을 바라보며 내 안의 모든 것이 평정을 되찾는 것을 느꼈다. 내가 몇 시에 상자를 가져가면 편하겠니? 내가 물었다. 9시까지 미팅이 있어요. 알았다. 9시 15분 전까지 갈게. 그는 내가 맞춰줘서 만족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할 일을 체크한 건지 흥소리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잠시 더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이강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강혁 씨, 상속 전문 변호사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윤지수 변호사요? 아주 실력 있고 허세가 없죠. 명함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전화할 거라고 미리 알려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강릉집 열쇠가 든 봉투를 보았다. 실력 있는 재무상담사도 필요해요. 모험적이지 않은 분으로요. 박성진 씨라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믿을만하죠. 그분 연락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분 후 화면에 전화번호가 담긴 두 개의 메시지가 깜박였다. 나는 윤지수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내일 오후에 뵐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가져오세요. 나는 누군가 발밑에 계단을 놓아준 것처럼 숨을 내쉬었다. 밤에는 사무실 가죽 소파에서 잤다. 부드러운 담요는 바로 옆 서랍에 있었다. 천장에 웅웅거리는 소리는 내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작동했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박자를 놓치지 않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류가 든 상자 몇 개와 가장 필요한 옷을 트렁크에 실었다. 액자 속 사진을 보았다. 다리 위에서 웃고 있는 젊은 우리. 나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그리고 정비소 문을 닫고 자물쇠를 확인했다. 회색에 벗겨진 문을 보며 생각했.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도. 내비게이션은
서울 강남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 나는 시동을 걸고 마당을 빠져나와 차들의 흐름에 합류했다. 8시 45분. 경비 아저씨는 아직 나를 기억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빨랐고 복도에서는 페인트 냄새가 났다. 진우는 9시에 오기로 약속했다. 나는 화면을 보고 5분 전임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나야, 인터폰에 대고 말했다. 문 열어줘. 잠시의 정적 후 들어오세요라는 대답이 들렸다. 나는 블라우스를 고쳐 입고 가방을 들었다. 마음속에 평온이 점차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나는 들어갈 거야. 하지만 이번 대화의 규칙은 달라질 거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할 거야. 경비 아저씨는 나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동안 말없이 인사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복도에서는 갓바른 퍼티 냄새가 났다. 문이 열렸다. 진우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마치 배달 온 사람을 보듯 나를 곁눈질했다. 이제 오셨네요. 그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상자는 침실에 뒀어요. 디자이너들이 9시 30분에 오니 서둘러야 해요. 안부 인사도 어떻게 지냈냐는 말도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공기는 마치 더 차가워진 것 같았다. 선반은 부분적으로 비어 있었고 벽에서는 사진들이 사라져 우리 가족 액자가 걸려있던 자리에 밝은 사각형 자국만 남아 있었다. 침실. 내 쪽 침대맡에는 판지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뚜껑에는 마커로 엄마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미룰 필요 없잖아요. 진우가 설명했다. 필요 없는 건 쓰레기통이나 자선단체로 보냈어요. 아버지의 롤렉스 시계와 커프스 버튼은 남겨뒀고요. 나머지는 옷이랑 책들이니 가져가세요. 낡은 물건들이죠. 어제 그가 담배꽁초처럼 경멸적으로 던졌던 단어를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말없이 뚜껑을 열었다. 맨 위에는 작년 겨울 내가 정훈 씨에게 선물했던 스웨터가 있었다. 아직도 그의 옅은 민트와 커피향이 났다. 그 아래에는 그가 좋아하던 책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만년필이 든 필통, 낡은 물건들. 나는 책등을 손바닥으로 쓸며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가져가고, 이건 일단 여기에. 진우는 사무실처럼 방 안을 돌아다니며 메시지를 확인하고 가끔 상자를 가리켰다. 이건 가져가고, 저건 의미 없어요. 나는 논쟁하지 않았다. 갑자기 분명해졌다. 논쟁은 비를 향해 소리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듣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좀 더 빨리 할 수 없어요? 그가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건 그냥 물건일 뿐이고 엄마는 그걸 둘 곳도 없잖아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고 오랜만에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둘 곳 있어.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가져갈 거야. 그는 비웃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중요한 전화가 있다며 나가서 나를 혼자 남겨두었다. 나는 작별 인사를 하듯 방들을 둘러보았다. 부엌에서는 조리대 위를 손가락으로 쓸며 우리의 게으른 일요일을 떠올렸다. 정훈 씨가 냅킨에 도표를 그리던 모습. 서재에서는 그의 무거운 마호가니 책상이 있던 빈자리에서 멈췄다. 그 대신 낯선 카탈로그에서 나온 듯한 어색하고 차가운 유리 선반이 놓여 있었다. 나는 옷장을 열었다. 거의 비어 있었다. 그러다 맨 구석에서 마치 급하게 밀어넣은 듯한 정훈 씨의 낡은 가죽 가방을 발견했다. 그가 회의에 들고 다니던 아끼는 가방이었다. 지퍼는 뻑뻑했다. 안에는 밝은색 종이로 된 봉투가 있었고 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지현, 만약을 위해 정비소 금고에 있는 모든 것의 사본이야.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봉투를 두 손가락으로 잡고 잠시 그대로 있었다. 정훈 씨는 언제나 두 걸음 앞서 있었다.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단추를 잠갔다. 그 순간 진우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다 됐어요? 그가 문턱에서 물었다. 응.
나머지는 경비 아저씨가 옮겨주실 거야. 고마워. 우리는 함께 상자 2개를 엘리베이터까지 옮겼다. 1층에서 경비 아저씨는 바로 화물 엘리베이터를 불러 차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어색한 순간에 항상 구원이 되는 그 절제된 친절함으로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남은 상자의 성을 적은 쪽지를 남겼다. 진우는 입구에 서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고 있었다. 방들을 한 번 더 둘러볼게. 내가 말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15년이면 인생의 한 조각이잖아. 순간 그의 얼굴에 무언가 흔들렸다. 짜증인지 아니면 어색함의 그림자인지. 마음대로 해요. 그가 잘라 말했다. 나갈 때 문만 잘 닫아요. 미팅이 있어서. 그는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나는 다시 한번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더 이상 미련 없이 놓아주면서 침실에서는 기적적으로 상자에 들어가지 않고 남은 그의 셔츠 몇 벌이 걸린 옷걸이 앞에서 머물렀다. 손으로 쓸어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잘 있어, 집아. 거의 속삭이듯 말하고 문을 닫았다. 입구에서 마지막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었고 나는 집이 아닌 윤지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불필요한 화려함 없이 엄격했다. 유리, 나무, 그리고 장식이 아닌 업무용으로 꽂혀 있는 책들. 그녀는 문 앞에서 나를 맞이하며 굳게 악수를 청했다. 맑은 눈빛, 아기 다루듯 하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 김지연 여사님, 들어오세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 설명했다. 유언장, 정비소, 편지, 금고, 자동차, 자산 목록이든 서류철, 연락처, 정훈 씨의 계획, 진우에 대해서도 과장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 윤 변호사는 매우 주의 깊게 들으며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짧은 질문을 던졌다. 어느 순간 그녀는 안경을 벗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남편분께서는 모든 것을 흠잡을 데 없이 처리하셨습니다. 유언장, 신탁관리, 권리 이전 모두 깨끗합니다. 아드님께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승소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고 돈과 신경만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지금 당신의 과제는 현재 상황을 확고히 하고 조용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용함이요? 내가 되물었다. 네, 불필요한 대화나 우연한 정보 유출 없이요. 제가 보험 처리, 조회, 관리인 통지 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 아드님께 언제 무엇을 알릴지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입장에서요. 그녀는 내 사본 봉투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강릉에 있는 집에 대해 말씀하셨죠? 윤 변호사가 물었다. 서류상으로는 깨끗하고 공과금도 연결되어 있으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 호텔을 예약하고 비행기를 타보려고요. 제가 강릉 파트너들에게 연락해 두겠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덧붙였다. 현지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우리는 몇 페이지를 더 논의했다. 윤 변호사는 첫 단계 목록을 주었다. 정비소 자물쇠 교체, 경비업체 통보, 신탁 접근 권한 재설정, 조용히 재고 조사. 모든 것이 군더더기 없이 실용적이었다. 나오면서 나는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의 단은 아니었지만 마치 인생의 안개만이 아니라 지도가 생긴 것 같았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열었다. 화면에 진우의 메시지가 깜박였다. 디자이너들이 다 마음에 들어해 전체 리모델링 하기로 했어. 내 낡은 앨범들은 안 가져갔길래 혜정 이모 댁에 갖다 놨어. 나는 다시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훈계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항공사 번호를 눌렀다.
저녁에 강릉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다. 강릉 해변에 있는 소박한 호텔방을 예약했다. 호화롭지는 않지만 창문이 있고 깨끗한 침대와 조용함이 있었다. 그리고 이강혁 씨가 보내준 재무상담사 박성진 씨에게 전화했다. 우리는 모레 화상으로 만나 서류처를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기로 짧게 약속했다. 출발하기 전에 윤 변호사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류철, USB, 사본봉투, 정비소 열쇠, 강릉집 열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나는 혼자 미소 지었다. 집, 그 단어가 갑자기 진짜처럼 느껴졌다. 꿈이 아니라 앉을 수 있는 의자처럼. 공항까지는 1시간 남짓 걸렸다. 서울은 언제나처럼 시끄러웠다. 마치 누군가의 개인적인 휴식이나 성취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이 위안이 되었다. 세상은 제 갈 길을 가고 나도 내 길을 간다. 주차장에서 시동을 끄고 재킷을 입고 서류를 확인했다. 차문을 닫으려는데 새로운 메시지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화면이 번쩍였다. 진우, 나는 무심코 보려고 손을 뻗다가 유리창을 간신히 스치며 멈췄다. 공항에서 나는 진우의 이름이 뜬 화면을 보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글을 쏘아붙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는 나만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행기는 연착되지 않았다. 탑승은 평온했다. 마치 세상이 내 피로 아래 조용히 손바닥을 받쳐주는 것 같았다. 강릉은 바람과 공기 중에 짭짤한 습기로 나를 맞았다. 동해는 즉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줄 알았다. 저녁 무렵 강릉에 도착했다. 해변으로 가는 표지판, 좁은 골목, 소나무, 향긋한 그림자, 그리고 바람을 피하려는 듯 몸을 웅크린 울타리 뒤에 숨겨진 낮은 돌집, 나무 대문, 깔끔한 보도블록, 촘촘한 양탄자처럼 깔린 잔디, 열쇠를 꽂자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자물쇠가 부드럽게 돌아갔다. 안은 도서관처럼 조용했다. 병원처럼 차갑지 않은 따뜻한 조명, 벽난로가 있는 거실, 양옆에는 과시용이 아닌 독서용으로 짜인 책장, 유명 작가들의 책과 오래된 앨범들, 창문은 적절한 빛을 들이기 위해 세밀하게 나뉘어 있었다. 나무 바닥 위에는 수수한 무늬의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창가에는 팔을 얹고 싶어지는 팔걸이가 달린 안락의자가 있었다. 부엌은 작지만 아늑했다. 창가에 작은 테이블이 있는 코너는 아침에 특히 좋을 것 같았다. 침실은 크지 않았지만 이웃집 지붕과 소나무 사이로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있었다. 엽서 같은 풍경은 아니었지만 바로 근처에 있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거실 옆 작은 서재였다. 평범한 책상 위에는 부산 광안대교 수채화가 걸려 있었다. 다리, 바다, 따뜻한 5월의 햇살.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을 때 그는 인생은 서두르지 않을 때라며 농담을 했고 마치 우리 둘 다 다른 대답은 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듯이 조용히 청혼했다. 나는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갑자기 울었다. 장례식에서처럼 날카롭고 격렬한 흐느낌이 아니라 마치 몸에서 소금이 천천히 제대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정훈 씨는 내내 손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조명, 책, 창문, 차를 마시며 낯설게 느끼지 않을 테라스 문. 심지어 담요도 내 색깔과 그의 색깔, 두 가지였다. 선반에서 컵을 꺼내 물을 따르고 유리잔에 비친 나 자신에게 미소 지으려 애썼다. 그때 문에서 정중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집요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있고 남의 삶도 존중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노크. 문 앞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다부진 어깨와 맑은 눈을 가진 여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수건에 싼 그라텐 그릇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김지연 씨 맞으시죠? 저는 정미숙이라고 해요. 두 집 건너 살아요. 정훈 씨가 당신이 오면 좀 봐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방해하고 싶진 않았지만
첫날 저녁에 저녁 식사는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미숙 씨. 나는 당황하며 미소 지었다. 그분을 아셨어요? 조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 오셨어요. 당신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면서 벽 색깔을 고민하고 겨울에 여기 바람이 어떤지 묻더군요. 당신 취향에 맞게 하려고 아주 애썼어요. 그리고 제게 먼저 전화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스스로 찾게 더라고요. 미숙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간단한 그라탱을 가져왔어요. 원하시면 차 한잔하러 들어갈게요. 싫으시면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들어오세요. 내가 바로 말했다. 괜찮으시면요. 부엌에서 우리는 차를 마셨다. 그녀는 그라탱 그릇을 오븐에 넣어 살짝 데우고 재빨리 컵을 찾고 내게 설탕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더니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찾아냈다. 대화는 별다른 노력 없이 흘러갔다. 그녀가 강릉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남편이 8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가 없는 처셔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나는 들으며 오랜만에 짐이나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심판관도 구조자도 아닌 이웃과 대화하는 어른 여자라는 것을 느꼈다. 정훈 씨가 그러더군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미숙 씨가 덧붙였 당신은 강한 사람이라서 조용한 시간과 제대로 된 공간만 주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네요. 그는 아주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스울 정도로요.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녀가 반박했다. 그건 사랑이죠. 손으로 만들어낸 사랑.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녀가 도서관과 마을에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을 때 나는 담요를 덮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먼 바다의 웅웅거리는 소리, 집의 심장 박동처럼 둔탁한 소리만이 나를 깨웠다. 아침에 나는 손님이 아닌 주인처럼 차분하게 방들을 둘러보았. 책상 서랍에서는 실용정보라는 라벨이 붙은 서류철이 나왔다. 강릉의 내과 의사와 심장 전문의, 배관공, 전기기사, 청소 서비스 전화번호, 지역 도서관의 동아리 목록, 그리고 김지연 이름으로 발급된 도서관 회원증, 이미 비용이 지불되어 있었다. 그리고 정훈 씨가 손으로 밑줄 친 그가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 날짜의 메모. 이걸 읽는다면 모든 게 잘 된 거겠지. 여기서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야. 원하면 살고 원하면 몇 주만 머물러. 중요한 건 불안 없이 지내는 거야. 내가 모든 걸 준비해뒀으니 곁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랑해, 정훈. 나는 그 종이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듯 얇은 찻잔처럼 두 손가락으로 들고 있었다. 사랑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말이 아니라 배관공에게 직접 전화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 찬장에 생활용품이 구비되어 있는 것. 냉장고에 첫날 아침을 위한 물과 요구르트가 있는 것. 만일을 위해 옷걸이에 새 목욕 가운이 걸려 있는 것으로 날들이 흘러갔다. 나는 적응했다. 아침에는 갈매기들이 짧은 울음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바다로, 낮에는 자잘한 일들을 처리하러 시내로, 저녁에는 테라스에서 차를 마셨다. 미숙 씨는 나를 사서에게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내 또래 여성들이 작은 단락씩 소리내어 읽으며 글이 호흡에 어떻게 얹히는지 확인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다. 나는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셋째 날,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번호가 뜨자 나는 숨을 내쉬고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어떻게 지내세요도, 통화 괜찮으세요도 아니었다. 혜정 이모 댁에 없다고 하던데요. 동네 아주머니도 엄마 못 봤다고 하고요. 도대체 어디 계세요, 엄마? 난 괜찮아, 진우야.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잠시 쉴 곳을 찾았어. 잠시 쉰다니요? 짜증이 목소리를 뚫고 나왔다. 무슨 휴식이요? 어디로 사라지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사라지시면 안 되죠. 그럴 수 있어.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권리가 있어.
할 말 있으면 해. 뭐가 필요한데? 그는 잠시 침묵했다. 마치 전략을 고르는 것처럼. 알았어요. 그가 더 차분한 톤으로 말했다. 아버지 서류를 정리하다가 어떤 기록을 찾았어요. 어떤 고문들과의 회의록, 모르는 이름들, 미래 자산 확보에 대한 메모 같은 거요. 알고 계셨어요? 유언장 낭독 때 말하지 않은 계좌나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장이 철렁했지만 목소리는 유지했다. 재정은 아버지가 관리하셨어. 유언장에 명시된 모든 것은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을 거야. 나머지는 변호사들에게 있고 질문이 있으면 그분께 해. 대단하네요. 비꼬는 말투가 역력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군요. 언제 돌아오세요? 직접 만나서 다 얘기해야죠. 저는 공사도 있고 미팅도 있지만 어디선가 만날 수 있겠죠. 모르겠어.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연락은 될 거야. 엄마,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진지하지 않아요. 유언장 낭독 후에 이상하게 행동하시잖아요. 아무에게도 말없이 가버리시고, 이제 어디 계신지도 말 안 하고, 사람들이 벌써 묻고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보기 좋지 않아요. 나는 전화기 너머로 살짝 웃었다. 아기가 아니라 오래된 습관을 볼 때처럼 묻게도 내가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남들 보기 좋으라고 살지 않아. 좋은 하루 보내, 진우야. 구체적으로 얘기할 준비가 되면 전화할게. 그건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가 쏘아붙였지만 나는 이미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나는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찻잔이 손바닥을 따뜻하게 했다. 바닷바람이 미숙 씨가 두고 간 지역 신문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콘서트 일정, 도자기 전시회, 새로운 장터. 세상은 평온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었고 나는 마침내 기차를 쫓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승강장에 서서 노선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정훈 씨의 편지를 생각했다. 만약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면 그 편지에는 정직하게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겨울에 계단에서 판지를 타고 놀 때 웃던 그 진우를 생각했다. 그는 아마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와 대화하는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할까와 어떻게 보이는가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전화기가 다시 번쩍였다. 그가 아니었다. 다른 이름, 윤지수. 잘 도착하셨습니까? 필요하시면 정비소 자물쇠 교체와 조용한 보안 점검을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리고 메신저를 닫고 휴대폰을 옆에 두고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바다의 띠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음이 평온했고 그 평온 속에는 이상한 알미 있었다. 이제 나에게는 기다리고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나는 즉시 대답할 의무가 없다. 변명할 의무도 없다. 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나는 차를 다 마시고 이웃집 대문 빗장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미숙 씨가 시장에서 돌아온 것이다. 저녁 산책에 그녀를 부르려던 참에 피부 및 신경을 미세하게 건드리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내면의 불안이 느껴졌다. 아들을 그 자신보다 더 잘할 때 그런 기분이 든다. 진우는 질문을 답 없이 남겨두는 사람이 아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다. 누군가 이미 그를 대신해 그 답을 찾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저녁 내 작은 집 앞에 낯선 너무나 비싼 차가 멈춰 설 것이라는 것을 검은 차가 저녁 무렵 대문 앞에 멈춰 서서 헤드라이트를 번쩍이고 시동을 껐다. 차에서 진우가 내렸다.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고 시선은 마치 회의에 들어가는 것처럼 똑바로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 긴장 아래에는 잠이 아닌 애써 억누르고 있는 짜증이 있었다. 찾았네요. 그는 인사도 없이 말했다. 흥미로운 곳이네요. 언제 알릴 생각이었어요? 안녕, 진우야.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들어와. 이웃들 앞에서 연극하지 말자.
그는 안으로 들어와 마치 값을 매기듯 거실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손가락으로 의자 등받이를 쓸고 책상 위 수채화에 시선을 고정했다. 매력적이네요. 칭찬도 비난도 될 수 있는 그런 억양으로 말했다.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군요. 바닷가의 비밀스러운 집에서. 그냥 집이야. 내가 정정했다. 열쇠는 서류들 사이에 있었어. 너도 알잖아. 아버지는 모든 걸 목록으로 정리하셨다는 거. 알죠. 그의 뺨이 살짝 떨렸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상실 후 방향 감각을 잃은 노모에 대한 염려 차원이었죠. 염려해주는 건 싫지 않으시죠? 나는 주전자를 올리고 컵 2개를 꺼냈다. 그의 말은 매끄러웠지만 그 속은 날카로웠다. 염려는 다르게 들리는 법이야. 내가 말했다. 이건 확인에 가까워. 어른이 10대처럼 행동할 땐 확인이 필요하죠. 그가 부엌 문틀에 기댔다. 그리고 또 하나. 인천공단에 다녀왔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손바닥으로 창문을 닦아보니 뭔가가 보이더군요. 비어 있지 않았어요. 낡은 차들이 있더군요. 아주 낡았고 제 정보원들에 따르면 꽤 비싼 차들이라고 하더군요. 아주 많이요. 나는 말없이 찻잔을 놓고 차심을 넣었다. 마음속은 첫눈이 내리기 전처럼 놀랍도록 고요해졌다. 뭘 원하니, 진우야? 내가 마침내 물었다. 구체적으로? 진실이요. 그가 빠르게 대답했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과 아버지가 이 모든 걸. 그는 손을 휘저으며 집, 정비소, 서류를 한데 묶었다. 제 등 뒤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건가요? 이게 무슨 연극이에요? 펜트하우스는 나에게, 정비소는 당신에게, 그리고 그 정비소 안에는 수억 원짜리 박물관이 있고. 그가 죽은 후에야 알았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뭐가 뭔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지. 넌 그 시간을 허락해주지 않았잖아. 그는 짧게, 기쁨 없이 비웃었다. 제가 최상의 상태는 아니었죠. 네. 하지만 적어도 어디로 갔는지, 혹은 당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말할 수는 있었잖아요. 그는 방을 둘러보았다. 갑자기 당신에게 생긴 것들 말이에요. 나는 누구에게도 보고할 의무가 없었어. 내가 대답했다. 특히 저녁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집에서 쫓겨난 후에는. 그는 잠시 시선을 돌리며 입술을 오므렸다. 알았어요. 그가 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이 내목 없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죠? 펜트하우스는 멋지지만 그건 비용, 수리비 대출, 의무뿐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니 포트폴리오에 유동자금은 별로 없더군요. 전부 제가 당장 손댈 수 없는 구조에 묶여 있고요. 그런데 당신에게는 자동차와 어떤 자산들이 있는데 변호사는 유언장 낭독 때 외교적으로 침묵했죠. 주전자가 딸깍 소리를 냈다. 나는 끓는 물을 따르고 설탕과 레몬을 놓았다. 그는 식탁에 앉았지만 찻잔은 건드리지 않았다. 내 몫에 대해 마치 부족하게 받은 것처럼 말하는구나. 내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넌 아주 많이 받았는데도 말이야. 아버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누셨어. 그건 그의 뜻이야.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처리됐어. 뜻이라. 그가 되뇌었다. 조작을 설명해야 할 때 편리한 단어죠. 그는 나를 시험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지금 그러고 있죠. 나는 그를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서 위로가 아닌 똑바로 쳐다보았다. 편지 하나를 보여줄게. 나는 일어나 서재에서 봉투를 가져왔다. 정훈 씨의 가방에서 찾은 바로 그 사본이었다. 아버지가 쓰신 거야. 나에게 보낸 편지지. 읽어봐. 그러고 나서 얘기하자. 그는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끝을 찢었다. 손이 아주 살짝 떨렸다. 그는 빠르게 읽다가 점점 느리게 문단들을 다시 읽어내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불신, 분노, 고통과 비슷한 무언가. 그리고 다시 더 날카로운 분노의 파도가 스쳐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군요.
그가 낮게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말했다. 지위는 나에게, 진정한 가치는 당신에게. 당신들 말에 따르면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군요. 그리고 결정은 그걸 바탕으로 내려졌고요. 그런데도 내가 이걸 침착하게 받아들이길 바라는 건가요? 편지는 널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 내가 대답했다. 그건 아버지가 몇 년 동안 품어온 걱정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이야. 네가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본질보다 인상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에게는 비밀 자산을 곁에 두는 게 더 중요했겠죠. 그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정비소, 집, 서류. 아들에게는 한마디도 없이요. 아들은 먼저 어머니를 아파트에서 쫓아냈지. 나도 똑같이 차분하게 상기시켰다. 그리고 탐정을 고용해서 남의 집 창문을 엿봤고, 정말로 대화가 신뢰에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는 의자를 거칠게 밀치고 창가로 갔다가 다리를 건너듯 다시 돌아왔. 좋아요. 당신 안전을 위해 그가 이 모든 걸 꾸몄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요. 당신은 모든 걸 갖고 나는 사는 법을 배우라고요. 그는 비웃었다. 화가 난 젊은 모습이었다. 이거 소송 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숨겨진 자산, 상속 재산 회피, 신탁 구조. 이건 법을 피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요. 그건 내 짜증에서나 나는 냄새일 뿐이야.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처리됐어. 소송은 비싸고 거의 쓸모없을 거야. 제정신인 변호사라면 누구나 그렇게 설명해 줄걸. 그리고 믿어.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변호사들이 있었어. 그는 침묵하며 앉았다. 마침내 찻잔에서 논거를 찾으려는 듯 한 모금 마셨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죠. 그가 더 이상 날카롭지 않게 마치 전술을 바꾼 것처럼 말했다. 우리 인간적으로 합의할 수 있어요. 전부 나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해서요. 당신이 일부를 갖되 내가 아들이고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간판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자동차를 나누거나 뭔가를 팔 수도 있고요. 아니, 내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두고 흥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정훈 씨의 결정을 재고하지 않을 거야. 그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나를 짧은 목줄에 묶어두겠다는 거군요. 그가 말했다.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겠다고. 학교 선생님처럼 그가 결정권을 맡긴 여자로서 내가 정정했다. 편지에 직접적인 문구가 있어. 만약 아들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다면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선택을 없애지 않겠지만 미리 약속하지도 않을 거야. 혈연으로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건 없어. 행동이 있고 관계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야. 그는 오랫동안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없이 쳐다보았다. 어릴 적 나를 상대로 버티기 게임을 하려던 때처럼. 그러니까 시험이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알았어요. 당신 눈에 나는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군요. 지금은 아픔을 주고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이야.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걸 고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이지. 그건 더 이상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 그는 다시 일어나 방을 서성였다. 나는 그 안에서 두 가지 힘이 싸우는 것을 보았다. 밀어붙이는 습관과 멈춰서 생각해야 하는 새롭고 낯선 필요성. 아직은 전자가 이기고 있었다. 좋아요, 엄마. 그가 테이블에서 열쇠를 거칠게 집어들었다. 이게 대화의 끝은 아니에요. 상담해 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거의 쓸모없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다르게 행동할 거예요. 나도 일군 가족에게서 배제당하는 걸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을 생각은 없어요. 진우야. 그가 이미 문과에 있을 때 내가 말했다. 변호사들에게 전화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봐. 아버지가 옳았다면 어떡할 거니? 그는 마치 날카로운 것을 밟은 것처럼 돌아섰다.
그 교훈적인 말씀은 넣어두세요. 그가 쏘아붙였다.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문은 세게 닫히지 않았지만 공기가 흔들렸다. 나는 차가 식을 때까지 식탁에 앉아 이제는 너무나 많은 시끄러운 단어들이 담긴 얇은 편지를 바라보았다. 창가에 놓아둔 휴대폰이 조용히 깜박였다. 새로운 메시지. 모르는 번호, 짧은 내용. 김지연 여사님, 저는 최다희라고 합니다. 김진우 이사님 비서입니다. 급히 통화가 필요합니다. 그때 다희 씨의 메시지를 읽고 당장은 할 말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연락 중입니다. 라고 짧게 답했다. 그 후 시간은 제 갈 길을 갔고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늘어졌다. 끊을 수도 서두를 수도 없었다. 3개월. 강릉에는 가을이 찾아왔다. 아침 안개가 끼고 소나무는 더 어두워지고 바다는 더 깊은 소리를 냈다. 나는 익숙한 리듬에 들어섰 집, 바다, 도서관, 윤지수 변호사와 박성진 상담사와의 통화. 진호와는 건조하게 문자를 주고받았다. 스캔 파일 보내주세요. 사본 필요해요. 받았음. 엄마나 어떻게 지내세요? 같은 말은 없었다. 어느 날 마당에 차 한 대가 멈췄다. 다희 씨가 내렸다. 키가 크고 단정하며 겨드랑이에는 서류 가방을 끼고 얼굴은 정중했지만 불안해 보였다. 김지연 여사님. 그녀가 대문 앞에서 자신을 소개했다. 진우 이사님 비서입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주전자를 올렸다. 그녀는 서류철을 펼쳤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희 씨가 시작했다. 진우 이사님께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펜트하우스 수리가 예산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수도, 환기,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났고요. 은행은 상환을 요구하는데 유동자금은 부족합니다. 동시에 그의 주력 사업이었던 고급 주택 단지 개발이 무산되었습니다. 환경평가 후 프로젝트가 동결되었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연쇄 반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은행은 담보권 실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예지력에 기뻐서가 아니었다. 그저 정훈 씨가 언젠가 편지에 묘사했던 그림에 퍼즐이 맞춰졌을 뿐이다. 진우 이사님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희 씨가 내 시선을 마주하며 말했다. 그가 제게 당신과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접 전화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간단히 말해 자금난을 해결하고 펜트하우스 관련 불가항력 사태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전해주세요. 들었다고. 생각은 혼자 해야겠다고. 지금 당장 약속은 못 드립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압박했다. 은행의 마감 시한이 촉박합니다. 나에게도 마감 시한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내면의 시한이요. 거절하는 건 아니라고 전해주세요. 하루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요. 다음 날 나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미리 알리지 않았다. 직접 보고 싶었다. 경비 아저씨는 나를 알아보았다. 엘리베이터는 익숙하게 빠르게 올라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아파트의 내장이 드러나 있었다. 콘크리트, 녹슨 파이프, 전선, 습기와 먼지 냄새. 상자 속 비싼 대리석과 수저는 이미 모서리가 깨진 채 비뚤게 쌓여 있었다. 벽을 따라 예전 욕실에서 시작된 누수 자국이 번져 있었다. 누군가 배수관을 잠그지 않고 서둘러 벽을 뜯어낸 모양이었다. 엄마? 진우가 복도에서 나타났 지치고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다. 경비 아저씨가 올라오셨다고 하더군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 내가 대답했다. 스스로를 오래 속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헐벗은 벽들 사이에서 서 있었다. 나는 순간 그에게서 어릴 적 할아버지의 자명종을 부수고 혼자 고치려 애쓰던 당황한 소년의 모습을 보았. 무슨 일이니, 진우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 뒤집힌 양동이에 앉았다. 과신했죠. 확실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어요. 입지도 좋고 사전 분양도 잘 됐고 홍보에도 투자했죠. 제 돈을 넣고 미래 가치를 담보로 대출도 받았고요. 그러다 환경평가, 토양, 규제 문제로 일정이 틀어졌어요.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저는 의무만 떠안게 됐죠. 동시에 이 집에도 문제가 터졌고요.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요.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니? 내가 물었다. 자존심이요. 그가 기쁨 없이 비웃었다. 그리고 모두에 대한 분노, 제 자신에 대한 분노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그건 진실처럼 들렸다. 좋아. 내가 말했다. 조건을 들어봐. 내 돈이 필요하다면 그건 봉투에 든 수표가 아니야. 첫째, 완전한 투명성. 모든 계좌, 계약서, 대출, 차용증, 하청업체 연락처를 전부 내놔. 잊었다거나 못 찾았다는 말은 없어. 그는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전문적인 관리. 어떤 도움이든 신탁 관리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독립적인 관리인이 엄격한 한도를 정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거야. 내가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일정에 따라 지불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줄에 묶이는 거군요. 그가 투덜거렸다. 보험에 드는 거지. 내가 정정했다. 셋째, 원인 해결. 상담을 받아. 유행을 따르는 심리 분석이 아니라 가족 역학과 재무 전문가와의 상담. 뭐가 널 과도한 위험과 허세로 몰아넣는지 분석해줄 사람 말이야. 그는 시선을 돌렸다. 넷째, 내가 더 조용히 말했다. 진심으로 사과해.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 아니라 그날 밤 그 말들.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서 그는 침묵했다. 어디선가 파이프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대가로 멀었죠? 그가 마침내 물었다. 그 대가로 나는 심각한 자금 부족을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말했다. 우리는 펜트하우스가 압류되는 것을 막고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매각이나 수리 완료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 거야. 서두르지 않되 쇼는 없어. 그리고 나는 네가 매각을 고려하도록 주장할 거야. 이 허울뿐인 곳에서 사는 건 내게 필요 없어. 그게 널 끌어내리고 있으니까. 매각이요? 그가 움찔했다.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두가 알게 될 텐데 모두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인부들은 당분간 침묵하겠지만 서류는 돌아다니고 있어. 은행은 고해성사소가 아니야. 소문은 수리보다 빨리 퍼져.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내가 그의 5살 때부터 알던 버릇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많아요.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시간은 조금 있어. 내가 대답했다. 내일 오전 11시에 강릉으로 와. 서류 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차근차근 정리하자. 여긴 먼지와 혼란뿐이지만 거긴 조용해. 소음 없는 곳에서 함께 얘기하는 게 중요해. 내일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미팅이 있어요. 선택은 내 몫이야. 내가 말했다. 미팅은 미룰 수 있지만 채권자는 그렇지 않아.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나는 복도로 나와 경비 아저씨와 인사하고 차로 내려갔다. 머릿속은 해체된 아파트처럼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휴대폰에 알림이 깜박였다. 저녁 강릉행 비행기표가 확정되었다는 메시지. 나는 안전벨트를 매고 마당을 빠져나오며 평소보다 핸들을 조금 더 꽉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일 11시, 그는 내 정원으로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 들어온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내 규칙에 따라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훈 씨의 편지는 기회가 아니라
예언이었음이 증명될 것이다. 나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고 내비게이션은 차갑게 말했다. 경로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생각했다. 그래, 설정되었지.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는 정확히 11시에 왔다. 정장을 입었지만 예전에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사용했던 그 번지르르함은 없었다. 서류철에 담긴 서류, USB, 메모장. 우리는 테라스에 앉았다. 나는 차를 내리고 옆에 깨끗한 파일 더미를 놓았다. 아무런 소동 없이 표, 그래프, 청구서, 계약서. 그는 평소에 수식어 없이 말했다. 빚이 어디에 있고, 하청업체는 누구이며, 은행에서 어떤 편지가 왔고, 어떤 조건으로 수리를 중단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정오까지 일했고, 말없이 점심을 먹고 다시 숫자로 돌아갔다. 저녁에는 윤지수 변호사와 박성진 상담사와 화상통화를 하며 계획을 논의했다. 나는 내 입장을 밝혔다. 돕겠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신탁 관리를 통해서 독립적인 관리인, 한도, 보고서. 네가 받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일정에 따라 지불한다. 펜트하우스는 매각할 것. 감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확인되면 동시에 네가 좋아하는 도박 같은 투자 습관에 대한 전문가 상담. 매주 기분에 따라 취소하는 것 없이 그리고 사과.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그는 눈을 들었고 평소처럼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대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는 길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는 폭발했다. 목줄에 묶여 있다고 투덜거리거나 매각을 서두르려 하거나 밤에 화난 메시지를 보냈다가 아침에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대금은 일정에 따라 지급되었다. 하청업체들은 점차 작업에 복귀했다. 기본을 마무리하고 위험한 부분을 막고 나머지는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윤 변호사는 틀을 잡았고 박 상담사는 리듬을 유지했다. 그들은 자존심에 대한 논쟁에 끼어들지 않고 단지 사실들을 제자리에 놓을 뿐이었다. 2개월 후 매각이 결정되었다. 우리는 구매자를 찾았고 쇼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필요한 작업만 정확히 수행한 후 거래를 마무했다. 결과는 먼지와 공황 속에서 보였던 것보다 나았지만 기적은 없었다. 대출을 갚고 꼬리를 정리하기에 충분했다. 나머지는 명확한 규칙이 있는 신탁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만약에라는 말 없이. 심리 상담은 체육 시간처럼 정기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다녔다. 가끔 주말에 나를 찾아와 의외로 단순한 것들을 말했다. 그날 밤이 부끄럽고 머리를 다시 짜는 것이 어렵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멋지게 보이려는 유혹에 빠진다고 나는 들었다. 가끔 우리는 침묵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봄에 그는 달라져서 왔다.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작은 꾸러미를 가져왔다.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현관에서 말했다. 처음에는 제가 가지려고 했는데 이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커프스 버튼과 넥타이 핀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벨벳 주머니가 있었다. 주머니 안에는 지난 혼란 속에서 잃어버렸던 내 결혼 반지, 얇은 반지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 45주년 기념이라는 익숙한 필체에 짧은 문구가 적힌 작은 봉투. 안에는 허세 없는 축하 문구와 그가 마지막으로 입원하기 몇 주 전에 보석상 영수증이 있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상자를 꺼냈다. 주문이 완료되었더군요. 제가 찾아왔어요. 안에는 사파이어와 작은 다이아몬드가 밝힌 깔끔한 반지가 있었다. 요란하지 않지만 단정했다. 나는 말없이 단순한 금반지 옆에 그것을 꼈다. 파란 돌이 햇빛에 살짝 흔들렸고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진우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상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괜찮은 마당,
에너지 효율. 예전 같은 월급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경쟁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사실처럼 들렸다. 허세가 아니었다. 네가 결정해. 내가 말했다. 단, 남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는 떠났다. 일주일 후 동의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한 달 후 평수뿐만 아니라 마당에 나무수를 세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 두 달 후 아는 척하는 대신 모른다고 말하고 기술자들에게 묻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나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이강혁 씨와 함께 조용히 감정가를 갱신했다. 에스턴 마틴은 수집가로서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물건으로 남겨두었다. 나머지 두 대, 메르세데스와 페라리는 소문 없이, 언론 노출 없이 매각되었다. 수익금의 일부는 여고생과 50대 이상 여성을 위한 금융교육재단에 기부했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 계약서를 읽는 법, 자신의 돈을 계산하는 법. 나머지는 진우의 아이들이 언젠가 태어난다면 그들의 미래를 위해 별도의 신탁에 넣었다. 당근이 아니라 기회로서. 만약 아이가 없다면 화려함이 아닌 기술을 선택하는 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것이다. 이웃과의 삶은 제 갈 길을 갔다. 미숙 씨는 시장에서 생선을 사왔고 나는 울타리를 따라 장미를 키웠다. 도서관 독서 모임은 체오프를 짧은 단락씩 읽었다. 강릉에는 짧고 정직한 여름이 찾아왔다. 나는 강풍이 불기 전에 혼자서 수도 시스템에 물을 빼고 시골집 전기의 딸깍 소리에 놀라지 않는 법을 배웠다. 가끔 아침에 텅 빈 도로로 나가 에스턴 마틴의 시동을 걸고 바다를 따라 달렸다. 빠르지 않게 멋지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길 자체가 생각을 정리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진우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만났다. 그는 수행원이나 거창한 말 없이 와서 신선한 생선을 가져오고 공사 현장의 선배가 젊은이들에게 벽을 눈이 아니라 수평계로 보는 법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했다. 가끔 옛날 말투가 튀어나왔다. 엄마, 그건 기본이잖아요. 내가 눈썹을 치켜들면 그는 정정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것은 불완전했지만 살아있었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차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 대는 남겨뒀어. 내가 대답했다. 손을 데우는 것 같아서. 나머지 두 대는 팔았고,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돈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운명이 허락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예비금으로 쓰였어. 알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논리적이네요. 가끔 나는 손전등이 처음으로 그릴에 빛을 포착했던 그 정비소에서의 밤을 생각했다. 그때 나는 인생이 끝났고 너무 낯설어서 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인생은 명령에 따라 이전과 이후로 나뉘지 않는다. 바다와 같아서 밀물과 썰물이 있다. 중요한 것은 제때의 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필요하다면 간단하다. 사랑은 단지 말이나 함께 찍은 사진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필요한 곳에 있는 스위치, 부엌의 전화번호 목록, 예비 열쇠, 그리고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도 그 선택을 존중해줄 용기이다. 돈은 도구다. 그것은 사람을 악당으로도 성인으로도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당신이 누구인지 특히 명확하게 보인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용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놓친 기회에 대해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소용없다. 가을에 우리는 진우와 내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좁은 바다의 띠를 바라보며 그들의 프로젝트가 플라스틱 없는 어린이 놀이터와 나무 아래 벤치를 승인받은 이야기를 했다. 나는 들으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가 끝나기까지 속으로 초를 세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엄마,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날 밤 제가 끔찍한 말을 했어요. 미안해요. 생각 없이 말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말을 찾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시죠? 알아. 내가 대답했다. 나도 항상 너에게 정직하지는 않았어. 너무 자주 모난 부분을 둥글게 만들었지. 결과적으로 네가 어른이 될 기회를 빼앗은 셈이야. 이제는 달라. 우리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어릴 때처럼 내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 차로 향했다. 대문에서 돌아보았다. 버리지 않고 동정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몸조심해. 내가 말했다. 그리고 견적서는 항상 확인하고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나는 찻잔을 치우고 집안을 거닐며 창문을 닫았다. 저녁 공기가 약간 차가워졌다. 나는 옷장에서 얇은 재킷을 꺼내 열쇠를 들고 정비소로 나갔다. 에스턴 마틴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시동을 걸고 해안을 따라 천천히 달렸다. 왼쪽에는 소나무, 오른쪽에는 유리처럼 평평한 바다. 나는 핸들을 차분하게 잡았다. 마치 조종하는 법을 배운 인생을 잡고 있듯이 승리도 비극도 없었다. 그저 길, 그리고 어디서 멈출지, 속도를 낼지, 혹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앉아 있을지 선택할 나의 권리,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세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